안녕하세요. 저는 일찍이 남편을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혼자 외동딸 하나를 키워온 60대 여성입니다. 젊은 여자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녹록하다고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 모자람 없이 키우겠다는 일념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그렇게 전 이를 악물고 딸애를 키우며 살았어요. 지금 되돌아봐도 그간 해보지 않은 일이 없던 것 같습니다. 식당이나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일당을 주는 밭일이나 청소일도 틈나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그 덕택에 애가 중학교에 갈 무렵에는 작은 분식점 자리를 하나 얻어서 지금껏 장사를 하며 살 수 있었죠. 살가운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아보지 못하고 떠나보낸 박복한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에는 구김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지난한 인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부모한테 자식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겠습니까? 일찍이 철이 들어버린 우리 딸아이는 누구보다도 제 엄마 생각하고 투정 한번 부리지 않을 만큼 착한 자식이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인데도 불평 없이 제 할 일 다 하고 가게 일까지 제 일처럼 돕는 천사 같은 우리 딸. 그런 귀한 제 자식에게 그런 엄청난 불행이 닥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아직도 심장이 터질 것만 같답니다. 지금부터 우리 착한 딸을 덮쳤던 그 악몽 같은 사연을 꺼내보려고 합니다. 엄마, 나 이번 학기 휴학했어요. 뭐? 휴학을 했다고? 갑자기 왜? 생각도 좀 정리할 겸 사회생활도 경험해 보려고요. 너 혹시 등록금이 없어서 그런 거니?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까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고. 아니에요, 엄마. 등록금이야 내가 알아서 하면 돼. 진짜야. 나 잠깐 쉬고 싶어서 그래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등록금이 모자라서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딸애는 4년 동안 대학을 다니면서 저한테 등록금 달라는 소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과외든 서빙이든 자기가 스스로 등록금을 벌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분식집을 하는 엄마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합니까? 저도 그런 아이에게 등록금 정도는 척척 대주고 싶었죠. 하지만 궁핍한 살림에 발목이 잡혀서 그럴 수가 없었지만은요. 가난한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죄로 남들은 4년 다니고 마치는 대학을 7년이나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취업도 늦게 했고 연애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었죠. 그래도 우리 애는 부족한 엄마를 탓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죄스럽다는 말을 할라치면 오히려 제게 엄마도 힘들었을 텐데 끝까지 자기를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하는 예쁜 아이였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도 월급의 대부분을 제게 맡길 정도로 저를 끔찍히 생각하는 딸이었죠. 과장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딸애는 제겐 이 세상의 전부였고 제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 가게 슈퍼마켓 사장님이 제게 이런 말을 넌지시 하더군요. 그댁 따님 요새 연애하나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엊그제 웬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걸 내가 봤거든. 남자가 아주 키도 훤칠하고 탤런트처럼 잘생겼더만. 그리고 차가 아주 고급지더라고요. 에휴, 아닐 거예요. 걔가 남자 만난다고 하면 정말 좋게요. 연애에는 영 관심이 없는 애라서 누구 아는 사람 차 한 번 얻어탄 모양이죠.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저렇게 고생만 하지 말고 자기 아껴주는 남자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희영아, 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니? 갑자기 그걸 왜 물어요? 옆에 가게 사장님이 남자랑 함께 있는 너를 봤다고 하던걸. 정말 그런 거야? 너 정말 남자가 생긴 거니? 어,
사실은 호감 갖고 보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그래? 그게 정말이야? 아유, 잘 됐다. 잘 됐어. 나는 우리 예쁜 딸이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했는데. 그래, 어떤 남자니? 엄마한테 좀 알려주면 안 돼? 그냥 회사에서 만난 사람인데 나 많이 아껴주고 챙겨줘요. 그래? 그런 사람이면 됐다. 남자는 모름지기 자기 여자 챙길 줄 알아야 해. 어디 잘 한번 만나봐. 그리고 본격적으로 마음이 있으면 이 엄마한테도 소개시켜주고. 네, 알았어요. 딸애는 부끄러운지 말끝을 흐리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딸의 연애를 축하했습니다. 딸의 또래면 한창 남자들 만나면서 연애를 할 나이인데 여태껏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적어도 남들 해본 건 해보면서 살아야죠. 이제는 좁은 제품을 떠나 자기 인생 꾸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끼는 존재이기에 저는 딸의 행복한 인생을 간절히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딸애가 머쓱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엄마,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어요. 밥? 외식하자고? 네, 남자친구 소개시켜 드리려고요. 어? 그게 정말이야? 네, 엄마 제가 만나는 사람 궁금해 했잖아요. 남자친구한테도 말해뒀어요. 그래, 이거 너무 기대가 되는걸? 대체 우리 희영이 마음을 뺏은 사람이 누굴까? 아이 참 엄마도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실망하는 법이니까. 아무튼 그날 시간 비워 넣으세요, 엄마. 드디어 제게도 딸의 애인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정말 너무 기대가 되더군요. 이제야 우리 애도 자기 행복을 꿈꿀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까지 벅차올랐죠. 먼저 간 남편이 이 사실을 알면 무척이나 기뻐했을 겁니다. 약속된 날이 다가올수록 제 가슴이 마구 뛰는 거예요. 마치 제가 수줍은 소녀가 된 것처럼 콩닥콩닥 뛰는데 제 심장을 달래느라 무척이나 애를 썼던 것 같네요. 그리고 드디어 딸의 남자친구를 처음 만나게 됐죠.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장광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희영이한테 들어보니까 현재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볍게 만나는 거 아니고요.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딸의 남자친구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말하는 것도 참 정중하더군요. 첫인상은 100점 만점에 90점이었습니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100점을 주고 싶었지만 나머지 10점은 딸에게 하는 행동을 보고 점수를 주기로 했죠. 그만큼 첫인상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광현 씨라고 했나? 이제 조금 편해졌으니 말 놔도 되죠? 우리 딸 들어서 알겠지만 어릴 적 지아빠 죽고 형편이 어려워도 싫은 내색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말 착한 딸일세.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다고 하니 말하는 건데 항상 아껴주고 보듬어 줬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은 좀 구닥다리처럼 느껴지려나? 아니에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물어보세요, 어머님. 혹시 부모님은... 아, 두 분 모두 건강히 잘 계시고요. 어머니는 교회에서 작은 직을 맡고 계시고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 아버님이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 마음에 살짝 걸리는 겁니다. 우리 집 형편이 워낙 변변치 않으니까 남자 쪽 집안이 너무 차이가 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 좀 선입견 비스무리한 감정이 든 것이었죠. 네, 어머니. 실은 희영이가 근무하는 회사가 바로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시는 회사입니다. 저도 그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고요. 뭐라고? 딸애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대기업은 아니어도 꽤 이름이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딸애가 만난다는 남자가 그 회사의 아들이고 아버님은 대표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뒤통수가 띵하게 울리면서
어리둥절하더군요. 솔직히 말문이 턱 막혀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당최 모르겠는 겁니다. 그런 큰 회사의 아들이 분식집 딸과 만난다니요. 무슨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저와 제 딸에게 벌어진 겁니다. 저는 멋쩍어 하는 딸애를 보며 눈으로 말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사실이냐? 네가 분식집 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냐? 라고요. 그런데 딸의 남자친구가 놀라는 제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혹시 부담스럽게 받아들이셨다면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희영이가 힘들게 성장했다는 것도 잘 알고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남녀가 만나는데 조건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죠. 저희 부모님께서도 사람 하나만 보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지만 그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저희 집이 너무 형편이 없어서 집안 차이가 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차이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 말이죠. 손바닥만한 분식집을 운영하는 제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사돈을 맺는다고 생각하니까 아찔한 겁니다. 아무리 그런 분들이 아니라곤 하지만 만약 딸애가 그 집 식구가 된다면 은근히 눈칫밥도 먹을 게 뻔히 보입니다. 딸애가 처음으로 데리고 온 남자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집안의 자식이라니 입안이 바싹바싹 마르더군요. 딸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진지하게 물어보았죠. 희영아, 정말 그 남자가 네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니? 맞아 엄마. 그 사람도 밑바닥 직원부터 일하다가 얼마 전에 승진해서 사장 타이틀 달았어요. 아유 그래? 근데 직원이 30명이나 있다고 하면 그래도 작은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그리 큰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주눅들 필요 없어. 그리고 저는 그 사람 배경보다 사람이 좋아서 만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딸, 집에서는 엄마한테 아양 떠는 딸이어도 밖에서는 똑 부러진다는 소리 많이 듣고 살고 있으니까 걱정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다면야 엄마 마음은 편하긴 한데 근데 있잖아. 그 시댁 어른들은 널 마음에 드신다고 할까? 아니 엄마는 다른 게 아니고 집안 차이가 너무 나니까 네가 괜히 주눅 들어서 지낼까 봐 걱정이 돼서 그렇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자주 보니까 저를 얼마나 이뻐해 주시는데요. 예비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세요. 저를 얼마나 반기던지 정말 민망할 정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엄마, 그런 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엄마도 집안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만 봐줬으면 좋겠어요. 딸애가 딱 부러지게 말을 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부잣집이라고 모두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는 건 아닐 텐데 제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래, 나야 우리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 간다면 너무 좋지. 그런 분들이 아니라니까 다행이네. 알았어. 어차피 지금은 사귀는 단계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만나봐. 네, 알았어요, 엄마. 그래도 딸애가 웃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교제를 허락하고 몇 달쯤 흘렀을까요? 그 뒤로도 전 딸의 남자친구와 몇 번 식사를 함께 했죠. 보면 볼수록 사람이 괜찮았습니다. 부잣집 도련님이라서 막돼 먹은 행동을 하거나 사람을 위아래로 두는 품성은 아닌 것 같았어요. 딸애가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준 것이 부잣집이어서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제게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상견례 겸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싶다고 말하더군요. 딸의 결혼이 제 생각보다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살짝 아쉬웠지만 그래도 좋은 남자,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다면 제 마음 같은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전 기쁜 마음으로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처음 만나 뵌 예비 사돈분들은 딸의 말처럼 참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안사돈께서는 너무나 살갑고 다정하기 그지없었죠. 희영이를 참 어렵게 키우셨단 말씀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도저히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정말 아이를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사부인. 아유, 별 말씀을요.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요. 희영이는 혼자 큰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부디 어여쁘게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귀한 딸 이렇게 내어주셔서 감사할 따름이죠. 제가 친딸처럼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말씀만으로도 안심이 됩니다. 사부인, 애들끼리 저렇게 좋아하니까 우리 기쁜 마음으로 결혼시키는 게 어떨까요? 우리도 한창 젊은 나이 때 마음 가는 사람이 있으면 가슴이 설레서 잠을 설치곤 했잖아요. 전 그 설렘을 아이들이 오래도록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참 고상하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에 기품이 넘치더라고요. 제 걱정이 무색하게 느껴지리만큼 인품이 올곧은 분이셨습니다. 결혼 준비는 전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까지 하시며 딸을 맡겨달라 간곡히 청하더군요. 이런 집안에 우리 딸이 식구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결혼 날짜가 잡히고 딸애와 예비 사위는 결혼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길 원할 줄 알았던 사돈댁에서 오히려 식구들끼리 작게 치르자고 하는 겁니다. 기업 회장님 아들의 결혼식을 소박하게 치른다는 게 가당키나 할까 의심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저를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돈의 세심한 사료에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교회에서 작은 일을 맡아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가족들끼리 조용히 치르는 게 좋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괜찮을까요? 애들 잘 사는 게 중요하죠. 겉만 화려하면 뭐에 쓰겠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괜찮으니까 사부인께서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인께서 이렇게 여러모로 신경을 써주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사부인. 아, 그리고 애들은 당분간 본가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집도 넓고 제가 이래저래 가르칠 것도 좀 있고요. 제가 좀 데리고 살다가 적당한 데 분가시키겠습니다. 혹시 제가 희영이 시집살이 시킬까봐 걱정하시는 건 아니죠? 아이고, 사부인 별 말씀을요. 희영이가 배울 게 참 많을 겁니다.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애들 혼수부터 제 한복까지 사부인께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신 덕에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혼수라도 해주고 싶어 그것만이라도 맡겨달라고 해도 결코 사돈들은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귀한 딸 보내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면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딸 출가시키는데 이 정도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엄마는 아마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솔직히 역시 있는 집안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희영이를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집안에 나를 시집 보낸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저의 박복한 팔자를 딸이 물려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애를 보니까 주책 없이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정말 울지 않으려고 다짐을 했는데 왜 그렇게 감정이 북받쳐 오르던지요. 지나왔던 고단한 인생도 떠오르고 환히 웃고 있을 남편 생각도 많이 났고요. 울음을 참는 딸의 눈빛도 절 그렇게 울리는 겁니다. 제가 저렇게 예쁜 드레스를 입고 남편의 팔짱을 꼈을 때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쉼없이 흐르며 굽이치는 강물처럼 이런 게 바로 인생이겠죠. 그래도 한편으로는 딸애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게 무척 뿌듯했습니다. 이젠 그런 애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응원해주는 게 제 역할이겠죠. 전 그렇게 생각하며 딸의 인생을 축복했습니다. 딸은 결혼을 하고서도 혼자 있을 제가 걱정이 되어서인지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해줬습니다. 엄마, 저예요. 희영아,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시부모님들도 너무 살갑게 대해줘요.
남편도 제가 귀찮을 정도로 잘해줘요. 그래? 네가 잘 지낸다니까 엄마도 너무 좋다. 그런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네, 엄마. 그러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요. 그래, 언제 한번 내려올래? 네, 오빠랑 조만간에 한번 내려갈게요. 그래, 장서방 데리고 꼭 한번 와라. 내가 장서방 좋아하는 건 잔뜩 해놓을 테니까. 네, 알았어요, 엄마. 딸애는 결혼을 하고서도 제게 자주 들렀고 전화도 자주 했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았죠.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사부인께서 제게 식사 한번 하자며 직접 찾아오시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부담이 될 정도로 말이죠. 사부인, 사실 제가 사부인께 진작 해드리고 싶었는데 혹시라도 부담을 느끼실까봐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사부인께서 운영하시는 점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사하시기 더 편하도록 조금 더 넓고 깔끔한 곳으로 옮겨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네, 무슨 그런 말씀을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사양하겠습니다. 제가 염치 없이 어떻게 그런 걸로 부담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큰일 날 말씀이세요. 그리고 저 이곳에서 자리 잡은 지가 30년이 다 돼가요. 단골 손님도 계시고 옮길 생각은 없어요, 사부인. 그럼 리모델링은 어떠세요? 그럼 깔끔해지고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비용은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희영이 같은 귀한 딸을 제게 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아닙니다, 사부인. 그런 말씀 마세요. 허락하시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고집을 좀 피울 생각입니다. 사부인께서 좀 더 편하게 일을 하셨으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 좀 받아주세요. 사부인이 저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계속 거절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양을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시니 결국 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부담이 되긴 했어요. 결혼할 때도 아무것도 못 해줬는데 뜬금없이 찾아와 제 가게를 손봐준다뇨. 하지만 계속 거절을 하면 안사돈의 정성을 무시한다고 비춰질까봐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네요. 결국 좋은 집안에 시집간 딸내미 덕분에 저는 30년 만에 가게를 세 단장 할 수 있었습니다. 사부인의 배려가 너무 부담스러웠는데 막상 깔끔해진 가게를 보니까 흡족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손님들도 더 좋아할 것 같았고요. 딸애도 시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신다며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그제야 마음을 좀 놓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요, 사부인의 호의는 거기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사부인께서 제 통장으로 매달 100만 원씩 꼬박꼬박 보내시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나 놀란 마음에 되돌려드리려고 했지만 한사코 돌려받지 않겠다고 하시는 바람에 저만 곤란해지고 말았습니다. 제게 다짜고짜 전화와서는 사부인, 그 돈 사부인을 위해서 쓰시라고 애들이 용돈 삼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동안 많은 걸 참으면서 사셨잖아요. 이제 친구분들이랑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옷도 사 입으면서 사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편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돈한테 용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면목이 없어서 딸아이 편으로라도 돌려드리려고 했지만 딸아이도 그냥 받아두라고 하는 겁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머님이 드릴만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원래 우리 결혼할 때 엄마한테 100만 원씩 드리기로 약속했었어요. 그걸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남편을 대신해서 어머님이 주시는 거예요. 남편 돈 관리를 지금 어머님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요긴하게 쓰세요. 아유, 하지만 희영아, 그렇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돈 쓸 데가 어디에 있다고. 괜찮다니까요, 엄마. 저도 이 집에서 며느리로서 역할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거라 생각하고 우선 쓸데없더라도 모아놓기라도 하세요. 이게 복인지 독인지 구분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한 달 내내 가게에 매달려도 순수익이 그만큼 벌까 말까인데 말입니다. 돈을 받아도 마음이 편하지 않더군요.
벌써 몇 번이나 받은 것도 송구스러운데 계속 달마다 보내신다니 어쩔 줄 모르겠는 겁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아주 가까운 지인한테 이 이야기를 살짝 했거든요. 어머 언니,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백식이나? 아유 언니, 이제 팔자 폈네, 팔자 폈어. 아니, 그렇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니까. 면목 없게실이 사돈한테 매번 용돈을 받니? 이렇게 큰 돈을. 사위를 대신해서 주는 거라지만 나는 마음이 영 불편하고 싫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보내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도 자꾸 이렇게 보내시니까 이 일을 어쩌니. 아유, 그런 소리 마. 그런 집안이야 돈이 썩어나는데 며느리 얼굴 봐서 힘들게 사는 사부인 좀 도와주겠다는데 뭐 어때?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넣어도. 내가 좀 찾아보니까 희영이 시아버지 회사가 요즘 급성장하는 회사던데. 하여간 언니는 딸 자식 잘 둔 덕분에 말년복이 터지네 터져. 아유, 내가 쪽팔려서 언니한테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딸은 지금 취업도 못한 백수놈 만나고 있어. 얼마나 내가 속 터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언니는 복 받았다고 생각하고 좋게 생각해. 사부인 교회도 다닌다면서. 그럼 인성도 최고일 거 아니야. 언니도 교회 집사님이니까 코드도 잘 맞고 좋겠구만 뭘. 별걸 다 걱정하네. 친한 동생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복에 겨운 소리 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군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걸까요? 사돈댁에서 가게 리모델링을 해준 것도 모자라 매번 돈을 보내오는데 정말 눈 딱 감고 받아도 되는 게 맞는지 저는 묵은 채증이 얹힌 것처럼 영 깨름칙했죠. 그래도 하는 수가 없습니다. 돈 보내오는 사람을 제가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일단은 돈을 쓰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뒀죠. 언제 적당한 때가 되면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언제부턴가 딸의 얼굴 본 지가 몇 달이 됐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락은 간혹 오는데 어느 날부터 집에 들르는 일이 좀 드문 겁니다. 아무리 시어른들이 잘해주신다곤 하지만 시댁살이가 어디 쉬울까요? 아무래도 친정 다녀온다는 말이 쉽게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 띄엄띄엄 오는 전화통에서도 딸의 목소리가 좀 어두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시집살이가 너무 힘든 게 아닐까요? 아니면 제 남편이랑 다투기라도 한 걸까요? 어디 몸이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딸아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희영이니? 엄마다. 네, 엄마. 어쩐 일이세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요새 네 얼굴을 통 못 봤지 않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싶어서. 요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요즘 엄마 꿈자리도 안 좋고 기분이 이상해서 말이야. 별일 없어요. 걱정 마세요. 요즘 일이 좀 바빠서 연락 못 드렸어요. 제가 좀 한가해지면 언제 한번 집에 들를게요. 아, 그랬니? 알겠다 그래. 무슨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언제든지 전화하고. 엄마는 우리 딸밖에 없는 거 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딸아이의 목소리가 영 좋지를 않습니다. 30년 가까이 제가 키운 아이인데 그거 하나 모를까요? 전화도 빨리 끊으려고 하고 꼭 무슨 일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걱정이 돼서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 딸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 딸이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 불안한 마음은 가시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 딸아이의 목소리가 마음에 걸려서 전 딸의 얼굴을 직접 보러 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딸아이에게 줄 반찬을 잔뜩 만들어서 양손 가득히 들고는 고속버스를 탔죠. 제가 간다고 하면 분명 오지 못하게 할 게 뻔했습니다. 사돈댁 근처에 가서 전화를 할 생각이었어요. 잠깐이라도 얼굴을 봐야 안심이 될 것 같았거든요. 한번 초대를 받아 간 적이 있어서 사돈댁의 위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 자주 다녔던 지역이기도 했고요. 막상 큰 단독주택에 사는 사돈댁에 도착을 하니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괜히 사돈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걱정도 됐고요. 제가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데
누군가 그 댁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딱 보니까 그 댁에서 일을 도우는 아주머니셨죠. 아주머니는 대번에 절 알아보더라고요. 어머, 작은 사모님 어머님 되시죠? 아니, 추운데 여긴 왜 이렇게 서 계세요? 혹시 작은 사모님 보러 오셨어요? 아, 네. 혹시 우리 희영이 집에 있나요? 네, 계시긴 한데, 설마 연락도 없이 무작정 오신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사돈 어른들도 다 계시고요. 아니요, 지금은 작은 사모님만 계세요. 아유, 참, 연락을 좀 하고 오시지. 마침 장 보러 가려던 중인데, 일단 따라오세요. 얼른 올라가셔서 작은 사모님 좀 만나보세요.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혀를 끌끌 차면서 대문을 열어주는데, 왠지 등골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아주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거죠. 저는 현관문을 열고 우리 딸애를 찾았습니다. 희영아, 엄마다. 엄마,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갑자기 불쑥 찾아오면 어떡해. 1년 만에 전 딸의 모습을 보고 수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제 딸이 맞는지 의심이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두 눈, 그리고 피죽도 못 얻어먹은 사람처럼 말라 비틀어진 몸. 제가 알던 딸이 아니었지만 또 틀림없는 제 딸이었습니다. 애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거실에서 주방으로 가는 길인데도 엉금엉금 기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딸의 모습에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희영아, 대체 그게 무슨 꼴이냐?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몸은 또 왜 이렇게 말랐고? 무슨 일이야? 어? 빨리 말해봐. 엄마. 딸애는 제 품에 안겨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통곡을 하는 게 분명한데도 기운이 없어서인지 울음소리가 갑갑하게 막혀서 터지지도 않는 겁니다. 딸의 충격적인 모습에 전 혼이 다 달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희영아, 대체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된 거냐고. 사실은 엄마 저 너무 힘들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배가 고프다니. 왜? 네가 밥을 못 먹어? 도대체 애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을 주지 않는다뇨. 종살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시어머니가 밥을 왜 안 줍니까? 아니, 설령 밥을 주지 않는다 한들 다 큰 성인이 왜 그걸 참고 있었을까요? 장서방은요? 시아버지는요? 머릿속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애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가늠할 수가 없었죠. 보다 못한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설명을 해주더군요. 아유, 큰 사모님이 글쎄 작은 사모님 금식기도 시키는 중이라서 그래요. 금식기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희영이는 종교가 없는데. 아니, 그리고 무슨 금식기도를 2주씩이나 해요? 사람 죽어나가게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도 큰 사모님이 강요를 하니까 작은 사모님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에휴, 강요라고요? 긴 한숨으로 시작된 아주머니의 설명은 너무나 경악스러웠습니다. 딸의 말처럼 사부인은 딸애에게 금식 기도를 강요하고 있었답니다. 딸애에게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였다는데요. 마귀에게 쓰였기 때문에 임신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통해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고 강요를 한다는 거예요. 2주 동안 방 안에 감금하다시피 갇혀서 물만 마시며 기도만 해야 하고 금식 기도가 끝나면 2주 동안 쉬었다가 또다시 금식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과정을 벌써 몇 달째나 반복하고 있다는 거였죠. 너 미쳤니?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고 가만히 하고 앉아있어? 얼른 엄마한테 말을 하든가 이 집을 찢어나오든가 해야지. 아니야, 엄마. 시어머니가 이러시는 거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시어머니가 엄마도 잘 보살펴주고 계시고 내가 조금만 견디면 전부 다 잘 되는 거잖아. 딸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우리 귀한 딸애한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제게 이런 말까지 하는 겁니다. 저기, 얼른 작은 사모님 데리고 가세요. 아유, 저도 더 이상 보기가 힘드네요. 이번 2주뿐만 아니라 매달 이러고 있어요. 네? 뭐라고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솔직히 작은 사모님도 참 답답하세요. 금식 기도를 싫다고 하면 될 것이지. 혹시라도 해코지라도 당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저렇게 당하고만 계시고, 저런다고 이 집에서 지켜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집 권력은 큰 사모님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은 사모님 남편이란 인간도 회사일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써주지도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요. 저렇게 40kg도 안 된 아내를 보고도 괜찮냐, 병원 가보자, 이런 말 한마디 하는 걸 나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럴 때마다 저도 여기서 종노릇하고 있지만 불쌍해서 죽겠어요. 저도 이참에 이 집 그만둘까 하고 말씀드린 건데 큰 사모님이 뭐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며느리 죽이려고 들고 있어요. 어서 구출해서 가시는 게 좋으신 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더군요. 이건 범죄나 다름없는 짓이었죠. 사이비 종교에 빠진 안사도는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 소중한 딸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이런 짓을 벌일 수가 있다니.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사위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채 지 엄마에게 모든 걸 일임했다니. 저는 경악스러울 정도로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전 곧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이대로 가만히 두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경찰을 부르자마자 사부인이 문을 열고 들어서더라고요. 아니, 이게 웬 난리야? 어머, 사부인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미용실에 갔다 온 건지 사우나에 갔다 온 건지 뽀사시한 쌍판떼기를 보고 있자니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전 두 말 않고 그년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야, 이년아, 네가 내 딸을 저렇게 만들어? 저게 사람 몰골로 보이냐? 딸처럼 잘 보살펴준다면서 꼴이 이게 뭐냐고. 아, 이거 나요. 애가 임신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금식기도 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알고 이러는 거예요? 아, 머리 놓으라니까. 이년이 그게 말이라고? 전 온 힘을 다해 머리를 쥐어 뜯었습니다. 그 난리는 경찰이 오고 나서야 끝날 수가 있었죠. 전 거의 죽을 뻔한 딸애를 구출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죽을 끓여서 먹였는데 허겁지겁 먹어치우는 나래를 보고 있으니 복장이 터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임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2주나 금식기도 시킨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알고 보니 사부인이라는 여자가 다닌다는 교회도 순 사입이었고 나래한테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제게 불행이 닥친다는 둥, 빨리 죽는다는 둥, 그런 헛소리로 세뇌를 시킨 모양이더라고요. 자신의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도 보내주고 가게도 새로 해줬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딸애는 그 말을 또 철석같이 믿고 말았고요. 바깥사돈과 장서방은 그런 사실을 전부 알고도 모른 척, 못 본 척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전 경찰 조사에서 이 모든 걸 전부 말했고요. 고소와 함께 정식으로 사건 접수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제게 보내온 돈은 인테리어 비용과 함께 사위 그놈에게 던져주고 왔습니다. 나중에 가사도우미 아주머니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딸애처럼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강제 금식기도를 당한 여자가 벌써 둘이나 더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부인이란 여자는 일부러 혼인신고를 미루게 하고 자기가 애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임신 여부를 체크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임신이 잘 되지 않은 기색이 보이면 마귀를 쫓아낸다는 명분으로 금식기도를 강요했던 거고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딸이 임신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는 바로 사위 그놈한테 있었어요. 그놈이 무정자증이어서 임신이 되지 않은 거였는데 기도만 하면 딸이 임신할 수 있다고 믿은 걸로 보였습니다. 한마디로 현대의학을 믿은 게 아니라 사이비 미신 종교를 믿고 우리 딸을 그렇게 억압했던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바깥 사돈이 저희와 합의를 보려고 하더군요. 2억을 제시하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제게 와서 빌더이다. 당신이 안 사람 단속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면서 말이죠. 하지만 전 금지 오격 같은 제 딸 저렇게 폐인으로 만들어버린 그년을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위놈은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더군요. 연락도 없고요.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데리고 꺼지라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 그들의 죗값을 치르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그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안 사돈 그 여자의 억압, 폭행, 폭언 등을 몇 개 증거로 가지고 있더군요. 추가로 경찰서에 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들은 미꾸라지처럼 피해갈 걸 알고 있었기에 그 여자에게 따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이 증거로 모은 녹음본과 영상들을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당장 와서 내 딸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지 않는다면 당신이 했던 행동들 인터넷에 다 뿌리고 언론에도 제보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녹음 영상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 여자는 곧장 사위와 달려와서는 딸 앞에서 무릎을 꿇더이다. 사위 그놈도 얼마나 가식적이고 나쁜 놈이던지 자기 회사 이미지 나빠지고 언론에서 집중 포화를 맞을까봐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하면서 우리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거 있죠? 그 모습을 본 딸이 사위의 뺨을 날려버리더군요. 그렇게 믿었고 사랑했고 사위 하나 믿고 결혼을 했는데 짧은 시간에 사위 행동들을 보고 실망을 많이 했을 테지요. 딸은 분풀이라도 한 듯 사위를 때리면서 오열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제 가슴이 미어지던지 저는 경기를 일으키며 사위에게 달려드는 딸을 막으며 안아주었어요. 우리 딸 진정해. 이 엄마가 있잖아. 이제는 저런 놈 때문에 아파하지 마. 이 엄마가 항상 옆에 있을게. 저는 이렇게 말을 하며 눈물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사위와 안 사돈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저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고 합의금, 재산 분할, 위자료 등 얼마든지 줄 테니 액수만 말하라고 하더군요. 본인들이 잘못한 건 분명하니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들이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빨리 저희와 합의를 봐서 이 상황을 끝내고 싶은 거겠죠. 어떻게 돈 좀 있다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을 하려고 할까요? 그럼 제 딸이 받은 상처는요? 바보 같은 딸은 어느 순간부터 시어미한테 세뇌를 당해서 마치 그게 옳다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고할 엄두도 못 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가 걱정할까봐 연락을 못했다고도 하고요. 잘 사는 줄 알았던 딸이 고통의 시간을 보낸 걸 생각하니 아직도 제 가슴이 미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제 딸을 찾아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기만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벌써 몇 달이 지났네요. 경찰 조사는 집행유예로 끝이 났습니다. 역시 우리나라의 법은 믿을 게 못 되더군요. 제 맘 같아서는 그놈들 회사 제대로 망하게 해주고 싶지만 딸이 원치 않아 합의를 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그쪽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합의를 하고 영영 기억 속에서 빨리 지워버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딸의 뜻대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딸과 함께 지내고 있는 중이랍니다. 딸은 지금도 정신과를 다니고 있어요. 자면서도 가끔 경기를 일으키며 오열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딸을 안아주고 있고요. 제가 딸을 이렇게 만든 것만 같아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네요. 그래도 저는 이겨낼 겁니다. 힘을 내야겠죠. 어미가 힘을 내야 자식이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부디 우리 딸이 다시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 안사돈처럼 모두 사이비에 빠진 거 아니니까 색안경 끼면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간절히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마음이 아픕니다. 부탁의 말씀드리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